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학습이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020년 기출문제 전반부 13문제 풀었고 후반부 12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보면 되겠죠. 25번 문제까지. 14번 문제는 기억 관련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안 봤던 단어들도 있어요. 뭐 상향처리라든지 반향기억이 있는데 이 에코 생각하면 좋아요. 에코 잔향기억이라고 합니다. 잔향기억. 그 다음에 기억 훑기. 기억 훑기는 스캐닝한다. 메모리를 스캔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활성화 확산입니다. 자, 상향 처리는 부화 전략이다 라고 했는데 부화 전략이 아니라 이거는 그 상향 처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자료 주도적 처리라고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지 전략입니다. 인지 전략. 어떠한 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극적인 부분들을 처리할 때 상향으로 할 것이냐 하향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개념이지 부호화 책략은 아니다. 부호화는 우리가 코딩하는 거잖아요. 기억의 과정을 볼 때 먼저 부호화하고 그것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감각 기억에 들어온 것을 부호화하는 것을 부호화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좀 단어에 미스가 하나 있는데 기억의 상향 처리는 대상에 대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 대신에 지식이란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지식이란 말을 써주세요. 지식. 그러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찾는 거겠죠. 그래서 버텀업에 해당되는 상향 처리예요. 상향 처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자료. 이 자료 주도적 처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지식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향은 뭐냐면 하향은 이거죠. 탑다운인데요. 이 하향 처리는 반대로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향 처리를 아까 제가 자료 주도적 처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자료 주도적 처리가 되고 이거는 개념 주도적 처리라고 그래요. 개념적인 지식이 있을 때, 많을 때 하는 거니까 개념 주도적 처리 이렇게 하겠죠. 요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은 자료들을 막 찾아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는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 놓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반향기억은 장기기억에 나타난 거 아니요? 청각기억입니다. 정확히 청각기억. 제가 에코라고 했잖아요. 에코는 듣는 거. 잔향, 반향기억은 청각기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억 훑기가 있는데 이 스캐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기억에서의 기억 인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억 훑기라고 합니다. 이 작업기억을 이제 우리가 거의 유사어로 단기기억이라 하잖아요. 단기기억. 이 단기기억에서 우리가 장기억 말고요. 단기간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을 뽑아내는 그 인출 과정에서 기억 훑기, 스캐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 기억이나 단기 기억 이것을 인출해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처음 나온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활성화 확산입니다. 활성화 확산 같은 경우는 장기 기억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디가 있잖아요. 각각의 마디가 있고 그 마디가 서로 연결이 돼요.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이걸 병렬 처리 모형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게 이제 장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되고 이 장기 기억화되는 것을 인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활성화 확산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정교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교화 이것도 마찬가지 장기 기억과 연관성이 있죠. 기존의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장기 기억화할 때 필요한 거니까. 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죠. 기억 굵기, 활성화 확산. 기억 굵기는 작업 기억, 활성화 확산은 장기 기억.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 3번이 답입니다. 14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으면 체킹해 주세요. 자,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15번 문제는 각 이론의 입장이 나왔어요. 행동주의 두 개 깔렸고 인지주의 두 개 깔렸네요. 자, 이론 입장에 대한 부분인데 옳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내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적 사고가 인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죠. 행동주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인지학습,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 그 다음에 어떠한 태도나 가치 등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행동이 아닌 어떤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인지주의입니다. 자, 정서 반응에 대한 조건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정서 반응의 대표적인 게 뭐죠? 공포, 그 다음에요, 불안,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 문제 봤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건 형성이 가능하다. 네, 행동주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환경 고려하지 않는다. 인지주의가 아니죠. 고려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통찰학습이에요. 통찰학습. 퀼러의 통찰학습. 침팬지 실험. 침팬지가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그걸 먹죠. 아하, 이거구나 해서 통찰하게 돼요. 이게 인지학습 아닙니까? 이게 인지학습 중에 하나예요. 인지주의라고요. 그래서 학습 환경은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사례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두 개 틀렸네요. 니은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정리되시죠?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 행동주의. 내적인 사고라든지 가치라든지 태도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지주의.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또 비슷한 문제 패턴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론과 주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연합주의가 나왔습니다. 연합주의의 학습은 인지와 정서의 결합이다? 아니죠. 인지와 정서의 결합 아니에요. 인지와 정서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연합주의 하면은 파블로프 이런 거 자극과 반응의 연합 이런 것들이 연합주의죠. 자극과 반응의 결합 이런 것들이 연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인지와 정서의 결합은 아니다. 1번 잘못됐습니다. 2번입니다. 형태주의는 게슈탈트라고 하죠. 게슈탈트는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네, 맞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는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는 후기와 연관성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학습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식은 능동적 구성의 산물이다라고 했는데 말이 어렵죠.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뭐에 의해? 경험에 의해. 경험에 의해. 자,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통적인 학습관은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그러면 막 듣고 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전통적인 학습관에서 조금 그걸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제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 학습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경험학습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능동적인 구성의 산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화심리학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온 적도 있는데 개인차 중 일부는 유전으로 전달된다. 유전적인 부분을
유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진화 심리학이에요. 진화. 자, 우리가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유전적인 부분들을 무시하진 않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데 그 개인차 일부는 유전적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심리학이 있다. 해마. 이건 이제 생리학에 해당되는 거죠. 이 해마는 기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건 신경생리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연합주의는 뭐라고요? 네, 자극과 반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합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 보시죠. 행동주의가 연합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주의가.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각 학자의 이론적인 관점이 나왔는데요. 자, 옳은 것은입니다. 이 분트, 근대심리학의 아버지죠. 이 분트는 구조주의라고도 하고요. 구조주의. 되게 구조주의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구조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이론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내성법을 강조하죠. 여기 보면 내성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내성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투의 구조주의와 약간 비판하는 것이 제임스의 기능주의죠. 제임스의 기능주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성법을 구조주의에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요. 내성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죠. 내성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임스의 기능주의다. 하지만 제임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의식의 내용과 기능이었다. 의식의 내용과 기능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내성법의 개념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느낌, 그 다음에 감각의 분리. 자, 분리해서 자기를 관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내성법이라고 하는데 구조주의에서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분투는요, 실험실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실험실 연구를 했던 분이라서 첫 번째 기존의 실험 중심 연구에 반기를 든 사람이 아니라 실험 연구를 했던 분이고, 내성법을 받아들이는 이론가 중에 한 명이다? 아니, 왓슨은 행동주의학자잖아요. 행동주의학자, 이 사람은. 행동주의학자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내성법은 요 두 사람. 분투의 구조주의와 제임스의 기능주의,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피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 입장을 취한다. 네, 맞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잖아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 형식적 조작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 입장이라고 해요. 스키너는 학습된 무력감을 최초로 제안했다. 학습된 무력감을 아까 했죠. 셀리그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스키너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나요? 제가 사회문화 이론의 동기 개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인지죠, 인지. 비고츠키는 인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 이론, 이것을 강조했고, 여기 안에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비계 설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은 그게 있어요. 저기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화된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이, 학습자와 그 다음에 선생님, 중요한 교육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인지적인 발달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구성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피아제는요, 사회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 하면 피아제, 사회적 구성주의 하면은 비고츠키. 두 분 다 인지를 강조했던 분이고, 오케이. 답은 3번. 1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학습 전략은입니다. C 학생은 노트 필기를 할 때요,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가급적 여기 중요, 앞서 배운 내용과 관련 지어요. 그러면 기존 학습 내용 있잖아요.
기존 학습 내용과 쭉 관련지어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학습 내용이 있죠. 새로운 학습 내용을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관련진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한 내용을 관련 내용과 유의미하게 통합 정리함으로써 기억이 더 잘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공부한 내용이 이거고 기존의 학습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통합 정리를 했죠. 통합 정리를 해서 기억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우리가 정교화라고 합니다. 이게 정교화의 개념이에요. 기존의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 정교화다. 제가 이론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조직화가 있는데 조직화는 분류 작업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연관된 정보끼리 묶어서 구조화하는 거예요. 연관된 정보끼리 묶어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분류라고 보면 돼요. 분류. 그거를 우리가 조직화다라고 말합니다. 모니터링, 자기 언어와 뭐 다 참고하십시오.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죠. 심상이니까. 그래서 이미지, 언어 이 두 가지로 기억하는 것이 시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는 또 이것도 사례네요. 다음 사례의 학습 습관을 설명하는 이론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기조절 학습 이론, 처리 수준 이론, 상황 학습 이론, 이중 부화 이론, 비계 설정 이론, 스캐폴딩 시어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C 학생은 일요일 아침 카페에 가서 그 주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카페에 갔냐? 일요일 아침에 여유로운 시간과 카페라는 조용한 장소의 선택이 본인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아, 나는 일요일 여유로운 시간이 있고 아침에 카페라고 하는 조용한 장소가 나한테 딱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그 주에 공부한 내용 정리해. 스스로 했잖아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죠. 이걸 자기주도성이라고 해요. 자기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성을 갖고요. 플러스 자, 짐머만이라는 학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 환경을 유리하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학습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택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학습 환경은 뭐죠? 카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느낌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조절 학습 이론이죠. 자기조절 학습 이론. 자기조절 학습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뭐 처리 수준 모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중 부화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기억의 어떤 측면에서 기억에 대한 이론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처리 수준 모형을 정보 처리 수준 모형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정보 처리 수준 모형. 그 다음에 이중 부화 이론. 여러분 해설에도 나와요. 이중 부화 이론은 이중 기억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생각나세요? 감각 기억. 부호와 그 다음에 감각 기억,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인출. 이렇게 다단계 모형으로 쭉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중 부호와 이중 기억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억 저장소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단일 기억 저장 체계를 이야기하는 게 처리 수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상황학습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비계 설정은 말씀드렸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상정하시면 되고요. 20번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답이. 반도라 이론적 개념인데요. 이 반도라 이론적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아닌 것은입니다. 반도라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분은 파지라고 하는 인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회인지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사회인지 이론의 학자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뭔지 아시죠? 인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이것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죠. 자기 효능감 안에도 뭐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 안에도 신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화가 있다. 일반화는 해당상 없죠. 우리가 자극의 일반화, 음의 일반화, 이거는 파블로프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자기 효능감은 말씀드렸네,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호결정주의. 상호결정주의는 사람과 자신과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행동, 요 세 가지가 서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이것을 상호결정론, 상호결정주의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인지적 모델링이 있다라고 해요. 인지적 모델링, 인지를 강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모델링은 모방입니다. 모방과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유사어처럼 쓰면 돼요. 그래서 타인을 관찰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학습한다. 보고 따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지적 모델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초기 심리학 입장 중에 구조주의가 나왔어요. 구조주의, 번트, 티치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조주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옳은 것은 이다라고 했어요. 기능주의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임스. 기능주의의 입장에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기능주의가 서로 이제 약간 반대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조주의와 기능주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서로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임스의 학술적 성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구조주의가 먼저, 그 다음에 제임스의 기능주의가 나중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학술적 성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의 학술적 성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기능주의가 되겠죠. 이건 기능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의식의 개별 요소에 대한 분석보다 연속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의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 이게 바로 뭐냐면 내성법이에요. 내성법이라고. 그러니까 의식의 개별 요소들의 뭐 느낌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딱 따로따로 분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주의가 심리학 연구의 주류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심리학 연구의 주류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능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가 잘 생각해 봐요.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보고한 것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게 뭐죠? 네, 내성법이에요. 이게 내성법이에요. 연구 대상자가, 연구 참여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보고를 해요. 보고한 것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쭉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성법을 강조했던 것이 구조주의입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실의 자기를 관찰한다라고 해요. 현실의 자기를 관찰하는 방법. 자기 자신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 분리하고 감각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개별 요소들이었는데 그 개별 요소들을 아까 말한 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현실에 대한 자기를 관찰하면서 분석하는 방법. 그게 바로 내성법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도 어렵지 않죠. 반두라가 제안한 관찰학습의 과정은 주파 운동입니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뭐죠? attention, 주의. 그 다음에 파지는 뭐죠? retention, 파지, 기억이요. 우는 뭐죠? 이거 행동 산출. 행동 산출이 바로 운동, 수행, 운동 재생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동기화,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자동화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주파 운동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반도라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됐어요. 앞에 문제도 쉬웠죠? 자, 23번 문제 학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숙에 의한 것은 성숙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 아니다. 네, 맞죠? 생득적인 거, 일시적인 거, 성숙에 의한 거, 이거는 학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수행이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한 수행이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기라고 하는 것이 동기. 이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아도 동기에 의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앞에서 파지라고 했는데 기억에 의해서도 학습이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적어드렸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 잠재력의 변화는 학습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행동 잠재력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학습된 거예요. 러닝,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 잠재력의 변화도 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도의 변화는 학습 영역에 포함됩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는 것이 꼭 행동만 있는 거 아니에요. 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학습과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인지학습과 연관성이 있다. 이게 인지학습이잖아요. 파지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행동 잠재력의 변화는 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잠재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잠재 능력이 변화되었다. 그걸 학습이라 하죠. 우리가 학생들 할 때 어떤 행동에 대한 잠재성을 보고 그 잠재력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러닝이 됐다, 학습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A 학생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19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새. 자, 이거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음식점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거 하시죠? 온도 체크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하고 한 자리 건너 앉고 식사 시작 시 마스크 벗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어요. 이 과정이 습관화가 되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에 따르게 됐어요. 첫 번째, 이게 절차 아닙니까? 온도 체크하고 쓰고 앉고 먹기 전에 마스크 벗고 이런 것들이 절차적 학습, 절차적 지식, 이게 절차적 학습이라고도 해요. 절차적 학습, 이걸 습득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화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습관화해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해봐야 습관화가 되죠. 시연이 뭐냐면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케이. 인출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식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습관화가 됐으니까. 습관화가 됐으니까 인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뭐하지? 기감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돼서 하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출 속도가 빠릅니다. 비교적. 저장 용량이 제한된 기억이다. 여러분, 이 절차적 지식은요, 장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제한된 거 아니에요. 무한정이죠, 무한정. 왜냐하면 장기 기억이니까.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제한된 것은 대개 감각 기억이라든지 단기 기억이 저장 용량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자, 부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부호화에 관련이 있어요. 부호화에 의해서 장기 기억화 되는 거니까. 부호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호화돼서 이게 부호화돼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게 나중에 습관화가 되면 장기 기억이 되니까. 그래서 부호화와 관련성이 있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절차적 지식, 절차적 학습은 우리가 절차적 기억이란 게 있잖아요. 절차적 기억은 이런 것들은 서술적 기억,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뭐라 하죠? 장기 기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4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들어갈게요. 25번 문제는 전이에 대한 거예요. 자, 트랜스퍼, 전이 유형에 대한 건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첫 번째가 정적 전이고요. 두 번째가 특수 전이고요. 세 번째가 근접 전이고 네 번째가 수평적 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전이에 대한 것들을 이론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키워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적 전이 한번 여러분들이 절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정적 전이가 있으면 부적 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전이니까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적 전이는 뭐겠어요, 그러면? 방해하는 거예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삼성 걸 쓰거든요. 그런데 그 LG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LG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그게 선행학습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래 한글이 아니라 우리 천지인 체계라 하잖아요. 천지인 체계가 아니라 다른 체계로 이제 문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서툴러요. 빨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이제 방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부적전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정적전이가 나왔으니까 볼까요? 자, 기억 질문부터 보죠. 정적전이를 봤으니까. 자, 정적전이를 보시면 독립운동사의 지식을 일제시대 저항시를 배우면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사전이냐면 내가 독립운동사의 지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이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연결돼야 안 돼요. 독립운동과 일제시대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전 지식이 바로 여기 후행학습에 도움을 주죠. 저항시를 빨리 이해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포지티브고 여기는 네거티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특수전이가 나왔는데 특수전이와 일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특수전이, 일반전이 이런 게 있는데 특수전이는 자극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측면에 의해서 선행학습하고 후행학습 간의 어떤 구체적인 측면, 즉 특수한 요인이요. 거기에 의해서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성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유사성이라는 단어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라는 말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좀 이따 이게 제가 사례 설명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일반 전이가 있습니다. 일반 전이는 일반적인 원리의 이해가 전이를 일으키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수전이 한번 보실래요? 여기 수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리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유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수한 유사성이 있어요. 특수한 유사성. 수치. 물리도 수치. 수학도 수치예요.
그래서 수학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물리 과목에 적용하는 것도 이게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근접전이 이런 것을 할 것인데, 이 근접전이도 마찬가지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접전이가 나오죠. 근접전이도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근전이라고도 합니다. 해설해 보시면 대상의 특성이나 기저원리가 비슷한 장면 사이에 일어나는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배운 후 2차 방정식을 배운다.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직과 수평을 말씀드릴 거예요. 수직적 전이와 수평적 전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수직적 전이는요,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직적 전이 같은 경우는 단순 과제에서 복잡한 과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적 전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차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직적 전이라 하고, 그럼 수평적 전이는 이거잖아요. 이건 유사한 거죠. 유사한 거. 그래서 수평적 전이, 이것은 한 상황에서 습득한 내용이 다른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배운 지식, 물리나 화학에 응용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수평적 전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여기에 유사성이 존재할 때 우리가 수평적인 전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근접전이 1차 방정식을 배운 후 2차 방정식을 배운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 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건 수직적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전이에서 구구단을 배웠는데 분수를 풀어요. 자, 이것도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직적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잘못됐고 기역과 니은이 옳은 내용이다. 자, 여기 정리해 드린 것, 정적 전이, 부적 전이, 특수 전이, 일반 전이, 수직과 수평 전이, 이 정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디귿과 리을이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모두 25문제를 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신다면 이번에 학습 이론은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보였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좀 어려웠던 것들, 기출문제에서 어려웠던 것들은 좀 별도로 좀 더 한 번 더 체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히시니까, 그래서 약간 어려웠던 것들은 개별적으로 형광펜으로 체크하셔갖고 나중에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심리측정 및 평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습이론, 이 두 가지가 좀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두 과목은 좀 어려운 문제들 나름대로 체킹하셔서 재차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좋은 점수로 합격하셔서 면접도 꼭 합격하시고 연수도 잘 받으셔서 청소년 상담사로서 활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